이 강의는 센터에서 요청한 내용을 위주로 맞춤 강의를 제작을 한 겁니다. 왜 이 양식을 느껴야 될까요? 예,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일식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밥맛이 없게 되고 병해충의 발생이 상당히 많아지고 미질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불임 쪽에 그것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5개 지역에서 10년 동안 온도 변화를 봤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온도 변화가 평균적으로 0.8도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1도 올라가는데 100년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5도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온도 올라가는 게 빠른 경향입니다. 근데 3월 달부터 5월 달 평균 기온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에 0.8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생산량이 줄게 되는데 2070년도에 우리의 쌀 생산량은 9.2%가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00년도에는 19.2%가 쌀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벼 재배 기간에 온도가 1도 올라갈수록 이양시기를 며칠 늦춰야 되는지 아십니까? 8.8일 이양시기를 뒤로 늦춰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온난화에서 이양시기를 점차 늦춰야 되는데 05년도에 조사한 이쪽 중부 지역 평야지에 이양 적기를 볼 것 같으면 5월 23일이었습니다. 근데 18년도에는 6월 2일입니다. 10일 이상 뒤로 늦춰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 평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적의 이양 시기는 02년부터 04년도까지는 5월 18일 전에 이양을 해줘야 됐습니다. 근데 21년도까지 비교해보면 6월 8일로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추지 않고 일찍 하게 되면 밥맛이 떨어지고 수량에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맛 좋은 쌀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은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추던가 아니면 만생종 품종을 재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생종 품종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품종이 만생종 품종이죠? 예? 추청은 아니죠. 만생종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출수기가 8월 23일 이후에 출수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달에도 포항을 갔다 왔는데 포항 쪽에서는 영호진 및 미품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 품종이 출수기가 8월 20일, 21일 품종입니다. 근데 그 품종도 만생종 품종이 아니에요. 충남에서는 만생종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양 시기를 늦추든가 아니면 만생종 품종을 재배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평야지에서 중만생종의 이양 적기는 6월 5일부터 15일이고 중생종은 6월 16일부터 20일 사이가 평야지에서 재배 적지라고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진천 지역에서 이양 적기가 5월 30일부터 6월 10일 설정을 했죠. 이 온도는 등수할 때 온도를 24도로 설정한 겁니다. 근데 22도가 적정이거든요. 온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 진천 지역에서 이양 적기는 6월 3일에서 10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평야지에서 이 평균 기온이 24도가 넘게 되면 1도가 올라갈수록 쌀 수량이 5%씩 떨어집니다. 신보백 발생이 2, 3%씩 늘어나고 식미치가 6%씩 떨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이쪽 지역에서 중만생종 품종을 재배할 때 6월 20일 전에는 중생종과 만생종을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재배하게 되면 출수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등수기 안 돼서 수량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 마지노선은
6월 20일까지는 이양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제천 지역 같은 경우는 5월 30일까지 해줘야 되고요. 조생종과 중만생종 비교했을 때 쌀맛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조생종 품종들은 고온에 의해서 등수기 됩니다. 조생종은 7월 달에 출수가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익다 보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광벼 아시죠? 운광벼가 조생종이면서 7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출수하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 운광벼를 충남 지역에서 늦게 심어봤더니 6월 14일 날 심었을 때 쌀 수량이 630kg가 나옵니다. 늦게 심을수록 쌀 수량이 높아지고 식미치를 보더라도 불완전잎 비율이 늦게 심을수록 적어지고 밥맛이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조생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품종도 늦게 이양할수록 밥맛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벼에 등숙할 때 22도 범위가 쌀알의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고 밥맛적인 측면에서도 22도 범위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건에 따른 식미치 변화를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21.5도에서 등숙이 됐을 때 신보백미가 9.4% 발생이 됐는데 24도에서는 21.7%가 발생이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진천 지역에서 재배한 것은 24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양 시기를 선정한 겁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쌀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집니다. 이 단백질 함량은 밥맛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단백질이 높다는 얘기는 뭐를 많이 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죠? 예,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우리가 먹었을 때 꺼끌꺼끌하고 밥맛이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온도가 높아도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이 없게 됩니다. 쌀알의 무게, 천리중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천리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즉 여러분들이 이양 시기를 일찍 할수록 밥맛이 없고 수량이 줄고 쭉쟁이 비율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난화에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 올해 꼭 실천해야 될 것은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춰서 센터에서 권장하는 그 시기에 이양을 하셔야만 됩니다. 21도와 27도에 등숙할 때 온도를 보면요. 27도는 아까 제가 꽃이 피고 며칠 만에 천리중이 최대가 된다고 그랬죠? 며칠요? 30일요. 쌀알의 무게는 30이라고 했죠. 근데 일반적인 것은 35일까지 올라가지만 27도로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30일에 최고의 무게가 되지만 가운데가 구멍이 뚫리고 신보백 발생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21도에서는 35일까지 무게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등숙이 되면 미질이 떨어지고 신보백 발생도 많고 외관 품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벼는 고온 조건에서 특히 조생종들이 문제입니다. 조생종들 같은 경우에 출수할 때 20일 동안의 평균 기온이 27도, 8도가 돼요. 조생종들이 밥맛이 없는 겁니다. 중만생종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이 24도 정도 요 범위에서 등숙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봐서 충남에서는 만생종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생종 품종은 22도, 즉 8월 27일 내지 28일에 출수되는 이러한 품종들을 충남에서는 지금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백옥향, 만복, 향진주, 다품, 지킴이 이러한 품종들이 만생종 품종입니다. 반찰 품종 들어보셨습니까? 미오벼. 예, 미오벼 반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향진주, 다품, 지킴이 다 반찰 품종입니다.
진천 쪽에서 재배를 작년에 했던 게 우리 한신 대표님이 작년에 향진주를 재배했었습니다. 근데 이 향진주는 여러분 수양미 아시죠? 수양미보다 도복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수량이 높습니다. 585kg입니다. 백옥향은 쌀 수량이 645kg입니다. 근데 이 백옥향 같은 경우에는 20kg에 10,000원씩 더 받아도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 쌀을 또 사서 먹게 됩니다. 충남에서 생산된 이 향진주는 반찰이면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품은 반찰이면서 향이 없어요.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반찰입니다. 밥맛 좋은 쌀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충남에서는 벼의 출수 시기를 뒤로 늦추는 이러한 만생종 품종들을 재배했는데, 저 아래 지역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는 가장 적지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찍 이양하게 되면 수량이 떨어지고 품위가 떨어지지만 잘록병 발생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잘록병 발생은 온도가 저온이고 일교차가 큰 상태에서 발생이 많아지는데, 일찍 이양한 농가들은 저온에 의해서 잘록병 발생이 거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하면 잘록병 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키다리병 발생도 상당히 많아지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쪽 지역에서는 키다리병 문제 많이 안 됐죠. 근데 전국적으로는 키다리병이 문제 굉장히 많이 됐어요. 키다리병이 걸리지 않는 품종이 삼광, 안평, 남평, 미소찬 품종입니다. 이 네 가지 품종은 거의 키다리병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포항에서 농협에서 삼광을 재배했는데 키다리병이 다 걸린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급종 종자에서의 감염입니다. 이 보급종을 생산하는 포장에서 전염이 된 겁니다. 키다리병은 어떻게 전염이 되죠? 종자 전염되죠. 공기 전염이 되고 또 포장 전염이 됩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한 이 보급종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키다리병 쪽에 문제된 곳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양 시기를 일찍 할수록 잡초 발생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5월 상순과 5월 하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잡초 발생량이 5월 하순에 이양할수록 3분의 1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양을 일찍 할수록 잡초 발생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작년에 깨씨무늬병 발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깨씨무늬병 발생 없었다 하시는 분? 다 됐어요? 선생님, 깨씨무늬병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양제를. 자, 깨씨무늬병이 올해는 그러면 발생이 적을까요? 많아질까요? 깨씨무늬병 발생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깨씨무늬병이 문제가 됐던 것은 온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발병 조건인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높고 다습한 조건일 때 깨씨무늬병이 발생이 되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지역이 떨어지는 포장에서 발생이 됩니다. 사질답이나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줬거나, 특히 간척지, 또 내 눈에 피, 올챙이 고랭이, 박주가리, 이러한 잡초들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깨씨무늬병 균이 발생이 돼서 논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깨씨무늬병은 종자로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키다리병, 깨씨무늬병, 도열병, 벼입선충은 종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 논에서 깨씨무늬병이 발생된 포장의 종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깨씨무늬병이 발생된 포장의 종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깨씨무늬병이 발생된 그 면적보다 작년 한 해에 발생된 면적이 몇 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10년 동안에 16,000헥타가 발생이 됐는데 전남 지역에서 13,000헥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깨씨무늬병이 전남이 1위, 충남이 2위, 경북, 전북 이런 순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씨무늬병은 점차적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깨씨무늬병의 발병 조건은 이양 시기를 일찍 해도 깨씨무늬병이 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양 시기를 뒤로 늦추고 깨씨무늬병이 발생된 종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깨씨무늬병이 발생된 포장의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 볏짚이나 이런 것들에서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균이 있습니다. 추경을 치고 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수분 상태로 넣어주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추경을 치게 되면 깨씨무늬병뿐만 아니라 도열병, 문고병, 또 흰입 입마름병 이런 균들 자체가 같이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질답, 염해답, 또 지력이 떨어지는 이런 포장에서 깨씨무늬병 발생이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는 온난화에서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질소비료를 최고 품종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점점 줄여주고 있죠. 벼들이 낮에 광합성을 해가지고서 양분을 생산한 것을 밤에 잠을 자고 축적을 해서 양분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밤에도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에어컨 켜고 저 여름에 잡니까? 에어컨 없이 잡니까? 에어컨 켜고 자잖아요. 밤에 더우면. 근데 벼들은 에어컨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헐떡헐떡 되면서 무기호흡에 의해서 양분을 소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분이 모자라게 되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양분이 부족한 포장, 질소를 적게 준 포장에서 깨씨무늬병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양분의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 시기에 따른 깨씨무늬병이 5월 10일 날 이양한 것은 12.3% 발생되던 것이 6월 9일에는 2.9%로 이양 시기가 빠를수록 깨씨무늬병 발생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균평 작업 다 끝나고 보면 논에 잔존물 뜨죠. 여기가 모든 균의 온상입니다. 근데 바쁘다고 해서 이걸 안 걷어내거든요. 이걸 걷어내줘야 깨씨무늬병, 도열병, 문고병, 흰입 마름병 모든 균들을 걷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어려우시더라도 걷어내주시고 이양하고 나서 뜸모 작업을 한다고 잔묘를 남겨둡니다. 여기에서 20% 이상의 깨씨무늬병이 발생돼서 전염이 돼버리거든요. 반드시 잠존 묘는 논둑에서 갈아엎어서 말려줘야 됩니다. 도열병의 온상도 되거든요. 잔존묘를 남겨놓지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기는 간척지는 없지만 간척지 포장에서는 뿌리가 잘 안 내려요. 염동도가 높아서. 또 물걸레대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비료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간척지 포장에는 거의 100% 와요. 깨씨무늬병이. 여러분 엽기바늘, 박주가리, 피, 올챙우랭이 많이 보던 잡초죠? 이 잡초가 논에 있으면 여기에서 균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 잡초 방지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잡초 방지에도 잘했고 관리를 잘하신 거죠?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씨무늬병이 발생된 포장에서는 가을에 추경을 쳐주시고 또 논의 수분 상태를 해줘야 미생물에 의해서 균이 분해가 됩니다. 라고 잔존물을 제거를 해주고 또 하나 뭐라고 했죠? 이양하고 나서 잔묘를 논에 남겨놓지 마십시오. 그걸 올해는 꼭 실천해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깨씨무늬병이 발생이 심한 논에서는 균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균이 많지만 수비운 상태로 놔두면 미생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발생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시무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규산질 비료. 여러분들 볏짚 판매하느라고 논에 볏짚을 안 넣잖아요. 이게 규산질 비료가 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규산질 비료는 볏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도복의 방제 효과가 있어요. 또 쌀알의 천립증을 증대시켜서 수량을 증수시키고 도열병 등 이런 깨시무늬병 발생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논의 규산 함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을 갈기 전에 가을이나 논을 갈지 않았다고 하면 이양 전에 논의 흙을 1cm를 겉흙을 걷어내고 논은 15cm, 밭은 10cm로 해서 토양 여러 군데를 떠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져오면 무료로 검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 논의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검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종합검진 받죠? 종합검진 받으면 내 몸의 상태가 어디가 좋고 나쁘다를 진단하듯이 토양 검정을 하면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올해는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깨시무늬병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포장은 알거름 줘야 돼요. 알거름을 줘야 되고 또 가루쌀 재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가루쌀도 알거름 줘야 돼요. 근데 알거름 주라고 하니까 알거름이 뭐요? 어느 시기에 줘야 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실 텐데 알거름은 어느 시기에 줘야 됩니까? 예? 출수 전? 자,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적으십시오. 알참미 출수기가 며칠입니까? 8월 10일이잖아요. 자, 8월 10일이면 출수기는 벼 이삭이 몇 프로 나왔을 때를 출수기라고 하죠? 절반. 제가 작년에 강의를 갔는데 이걸 맞추신 분이 연론가도 안 돼요. 벼는 전체 포장에서 이삭이 10 내지 20% 나왔을 때를 출수시라고 해요. 출수기는 40, 50%, 절반 정도 나왔을 때를 출수기라고 합니다. 수전기, 출수 전, 요건 8, 90% 나왔을 때입니다. 알참미의 출수기가 8월 10일이다. 그 얘기는 포장에서 절반 정도 이삭이 올라왔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꼭 알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알거름은 어느 시기에 줘야 되느냐? 알거름은요, 내 논 전체적인 포장에서 이삭이 8, 90% 나왔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야, 이 정도면 이삭이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그 시기에 알거름을 주게 되는데 알거름은 300평당 요소로 3 내지 4kg 주시면 돼요. 3 내지 4kg. 야, 알거름 주게 되면 쌀알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요. 깨시무늬병이 발생돼서 신보백 발생된 거 비교해보면요. 알거름을 주게 되면 단백질 함량은 좀 높아지지만 식미치는 오히려 좋아요. 식미치는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깨시무늬병이 어느 시기부터 나오죠? 예? 예, 맞습니다. 깨시무늬병은요, 수인기라고 해서 벼가 불룩불룩해지는 시기 있죠. 벼가 불룩불룩해지는 시기가 출수 전으로 역산해서 15일에서 5일 사이입니다. 그 시기부터 깨시무늬병이 발생되는데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이 9월달 가서 포장 보고 어라 깨시무늬병 발생했네. 이거 약 뭐 줘야 돼?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방제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볼록볼록해지는 그 시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거름을 주게 되면 병반이 번지던 것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알거름을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포장에서 벼들이 이삭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병해충 방지할 때
벼가 출수할 때 어느 시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팩 때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예? 팩이 직전. 패기 직전. 막 상상 나왔을 때 줄기. 예. 역시 앞에 앉으시니까 공부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네요. 벼는요, 한 포기가 아니에요. 전체 포장해서 벼 이삭이 두세 개 올라왔을 때, 그때가 약재 처리한 가장 적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벼 이삭이 올라온 상태에서 약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벌써 오염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포장해서 두세 개 딱 보였을 때, 그 시기가 가장 적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세균배알 마른병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출수할 때 온도가 낮아가지고 벼 이삭이 나오는 게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해는 세균배알 마른병 발생이 많을 겁니다. 약재를 주십시오. 올해 수전기한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도 띄워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세균배알 마른병 자체도 굉장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전기한이 길은 것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알고름은 어느 시기에 줘야 된다고 이삭이 몇 프로? 8, 90% 나왔을 때 꼭 기억하시고, 벼의 출수기는 이삭이 몇 프로? 예, 그거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도 성과는 거둔 건데, 그거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죠. 적어도 세 가지는 알고 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 가시무늬병 방지 약재 있죠. 병해충을 방지할 때 한 포장에서 벼 이삭이 두세 개 나왔을 때 1차 방제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방제를 2번만 하면 거의 문제 안 돼요. 그 2번 적기에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해주세요. 1차 방제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고, 여기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가시무늬병 방제 약재 있죠. 약을 줄 때 가시무늬병에 관련된 약재를 주시는 것이 효과 좋습니다. 다 제가 만든 자료거든요. 약재를 칠 때, 야, 나는 그 목도열병 문제가 된다 했을 경우는 헬리건은 목도열병, 입지무늬마른병, 가시무늬병, 이상누름병, 세균성 배알마른병, 신입마른병, 시다리병, 이렇게 효과가 있는 약재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 항이라고 쓴 거 보입니까? 항이 뭐예요? 예, 항공방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자, 요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생 및 방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책자를 보시고 약재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종량 얼마나 상자당 파종하시나요? 200g 하시나요? 250g 하시나요? 많은 농민들이 200에서 250g을 하거든요. 근데 삼광변은 실제적으로 135g이거든요. 종자를 준비할 때 마지기당 5kg 준비하잖아요. 300평당 7kg 기본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종자는 4kg, 300평에 4kg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자를 그렇게 준비하지만 원종장에는 300평의 종자가 몇 킬로 오느냐? 4kg 옵니다. 제가 염수원을 했습니다. 염수원 하면 보급종 종자는 뜰까요? 안 뜰까요? 농민들은 보급종 종자는 안 뜬다고 하는데 보급종 종자에도 5%, 10% 뜹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기상이 나빴던 해는요, 보급종 종자가 25% 떠요. 그래서 제가 4kg 받은 걸 가지고 염수를 했더니 3kg가 됩니다.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3kg 가지고 파종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자당 90g 뿌리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 양 못 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테니 파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결주 때문에 파종량을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결주가 발생이 됐을 때 보식 작업을 합니다. 근데 벼는
보식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벼는요, 여기가 이렇게 한 줄이 셀 때도 양 옆에가 보상을 해주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제 강의를 딱 들은 분 중에 한 사람이 나도 파종량을 130g 해봐야 되겠다 해서 130g 파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250g 뿌린 노는 새파랗거든요. 이양하고 나니까 잔디밭도 이야 좋다 하고 집에 탁 가는데 130g 뿌린 노는 군데군데 말보라에 털난 것처럼 결주 있고 이거 뭐 심은 것 같지도 않고 에이씨 괜히 그 얘기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나 하고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철수기 뭐야 어떻게 올해 농사를 그렇게 졌어. 응? 결주도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집에 딱 가면 사모님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말이야 농사를 그때 해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냐고. 병나. 시끄러! 하고 딱 방에 가서 막걸리 한 잔 탁 먹고 누우면 천장에 결주가 빵빵빵빵 뚫렸는데 이 마음이 한 달은 속이 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보면서 원종장 심어놓은 거 개가리 안 나네. 이게 뭐야? 딱 했던 분이 8월 달에 와서 하는 얘기가 어라? 이상하네. 우리 농구보다 더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을에 와서는 이야 희한하네 하고 감탄을 하면서 나도 내년에 할까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적게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주 보상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파종량이 많으면 이양했을 때 묘가 다 누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평 작업을 제대로 못했을 때 논에 물을 넣게 되면 잠겨서 녹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양하고 물을 깊게 못 넣기 때문에 가운데는 흙 위로 올라와서 잡초 발생이 되고 깊은 곳은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잡초 방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를 적게 심어야 보시는 바와 같이 200g 심은 거하고 130g 심은 거하고 차이 나요 안 나요? 차이 나고 또 하나는 200g 심으면 기다리병 발생 월등하게 많아집니다. 180g 뿌렸을 때 35%지만 250g을 뿌리면 기다리병 발생 더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적게 심어서 묘를 틈실하게 키워줘야 초기에 벼가 틈실하게 클 수가 있고 잡초 방지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 이 벼를 보시면 벼농사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선생님 얼마나 농사 잘 지시는지 가봐야 되겠네 올해. 요 벼 알이요 170알, 190알, 200알 됩니다. 이것은 10번을 심었겠습니까? 15번을 심었겠습니까? 몇 번을 심었겠습니까? 한 번을 심은 겁니다. 한 번을 심는데 한 번 심은 것이 이렇거든요. 벼는요. 벼 없이 한 알이 이삭이 나올 수 있는 게 41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직파재배, 담수편면 직파재배에서는 이만큼씩 나와요. 그 이유는 깊게 심을수록 새끼를 덜 쳐요. 또 포기수를 많이 잡을수록 새끼를 안 칩니다. 그래서 포기수를 적게 잡아야 새끼를 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대에서 달리는 것은 벼 알이 적게 달려요. 원대에서. 여러분들이 20개의 벼를 심었으면 여기에서 달리는 벼 알들이 평균적으로 100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달리는 벼 알들이 60알 정도밖에 안 돼요. 20개를 심으면 20개에서 이삭이 올라오지만 근데 반면에 본수를 적게 잡으면 옆에서 새끼를 칩니다. 새끼를 치기 때문에 벼 알이 더 많아집니다. 원대에서 좀 100개가 달린다고 하면 새끼 친 건 120개, 130개, 그 옆에 새끼 친 건 150개, 또 그 옆에 새끼 친 건 170, 180개 달립니다. 그래서 적게 심으면 한 번을 심으면 3차 분할까지 해요. 3차 분할.
3차 분할을 13%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번 심은 것이 그렇게 벼알이 많이 달리는 겁니다. 원대에서 1차 분할하고 1차 분할에서 또 분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을 심어도 벼알 자체가 많이 달려요. 또 하나 뭐냐면 여기 네 분 앉은 분한테 음료수 넉잔 놓고 드십시오 하면 네 분이 한 잔씩 먹지만 여기 10대 앉은 분한테 음료수 넉잔 놓고 드십시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양보해요. 아이 됐어. 나 목 안 말러 하고 양보하거든요. 벼는 양보가 없습니다. 네 번을 심어놓고 비료 네 알 딱 떨어뜨리면 하나씩 먹지만 10개 심어놓고 비료 네 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비료를 흡수해서 뿌리가 내리고 새끼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경합이 일어나서 새끼 치는 거 둘째 치고 키 크는 쪽으로만 갑니다. 뿌리 내리는 쪽도 안 가요. 키 크는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비료가 모자라겠습니까? 안 모자라겠습니까? 비료 더 줘야 돼요. 과분무돼서 문고병 발생도 많고 도열병 발생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수를 적게 잡아서 묘를 틈실하게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식 밀도를 보면 과거에는 80주를 심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80주 안 심잖아요. 보통 50주, 이쪽은 60주 심나요? 50주.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번을 심고 10에 10cm 심은 거하고 4번을 심고 20에 20 심은 거하고 보십시오. 밀식을 하면 새끼를 안 쳐버립니다. 원대에서만 올라오기 때문에 벼알이 적게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벼는 보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kg 가지고 이양한 포장입니다. 보십시오. 심어진 거 보이죠? 하나, 두 개, 결주, 빵빵. 이거 보고 농민이 개가 안 나네 했던 포장인데 이게 7월 16일 날 도고 친 거 와서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한 번을 심어도 이렇게 벼가 포기를 번성을 한다는 겁니다. 1차 분할, 2차 분할을 하기 때문에 벼알이 많이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3번, 4번 정도, 5번을 넘지 않게 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산간 지역이나 늦게 심을 적에는 새끼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극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본수를 좀 많이 잡아줘야 돼요. 조생종이나 산간 지역이나 늦게 심을 적에는 본수를 많이 잡아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양하는 포장에서는 3번, 4번, 5번을 넘지 않게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삭거름 시용인데요. 여러분들 이삭거름 어느 시기에 줍니까? 지금은 단 한 번 비료를 주고 맙니까? 이삭거름 주죠. 이삭거름 어느 시기에 줍니까? 아유, 눈 좋으시네요. 과거에 이삭거름 출수 전 30일에 주라고 했어요. 과거에 이삭거름을 벼가 이삭 나오기 한 달 전에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주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도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벼 출수하기 25일, 24일 전에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벼가 도복에 약한 품종이라고 하면 또 일반적으로 도복에 우려가 있는 벼들은 이삭거름을 어느 시기에 줘야 되느냐? 출수 15일 전에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25일 전에 준 거하고 15일 전에 준 거하고 수량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수량 차이 없습니다. 25일 전에 주는 것은 벼 알수가 많아집니다. 벼는 이삭이 나오기 30일 전에가 유수부나 발육기라고 해서 벼알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5일에 주게 되면 벼알 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15일에 주게 되면 쌀알의 천립중이 증대가 됩니다. 반면에 15일에 주게 되면 도복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복에 우려가 있는 품종들은 15일에 주면 도복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자, 벼의 마디가 몇 개입니까? 3마디. 또 벼의 마디 몇 개예요? 7마디.
거의 20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5마디예요. 땅 위에 보이는 것이 5마디고 그 밑에 미분화된 것들이 쫙 돼 있어요. 요 밑으로. 그래서 보통 15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도복과 연관된 절간이 3절간에서 5절간입니다. 자, 이삭이 달리잖아요. 이삭 밑에를 1절간, 2절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5절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0일에 주게 되면 벼알 수가 많아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 30일 전에 주게 되면 벼알이 많아지는 반면에 4절간 쪽에 길이가 길어집니다. 특히 도복된 벼를 보면 거의 4절간이 길어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간, 4절간, 5절간이 도복이 잘 되는데 일찍 이삭걸음을 주게 되면 벼알 수는 많아지지만 도복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15일에 주게 되면 어느 절간이 길어지냐면 1절간이 길어져요. 이삭목 밑에. 벼의 마디 중에서 가장 길은 마디가 1절간에서 5절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길을까요? 1절간이 길어요. 그런데 1절간은 도복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절간이 길어져도 도복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복이 문제가 되는 포장은 여러분들이 출수하기 15일 전에 이삭걸음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올해 이삭걸음을 언제 줘야 된다고요? 출수 15일 전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5일 전에 주는 것은 3절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벼는 수수형과 수중형으로 나누고 중간형이 있어요. 수중형은 포기가 많이 벌지 않아요. 보통 신동진벼 같은 경우는 11개, 벌써 14개 되는 것들이 수중형 품종인데 반면에 천리중이라고 해서 벼알이 무겁게 달리는 거 있고 수수형은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삼광이나 추청 이런 것들은 17개, 18개 이런 형태로 많이 버는 대신에 벼알이 잘죠. 그래서 그 해의 기상을 볼 때 작년처럼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는 수수형 품종들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쌀알의 천립중이 작기 때문에 요만한 창고가 있다고 보면 이 창고가 작기 때문에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 꽉 차요. 근데 수중형은 창고가 큰 거거든요. 수중형 품종들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 내용이 꽉 차질 않아요. 그래서 기상 조건이 나쁜 해는 수수형이 유리한 반면에 기상 조건이 좋은 해, 가을에 일조가 좋은 해는 수중형의 품종들이 수량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벼는요, 조생종은 가몬성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출수가 빨리 돼요. 작년 같은 경우 조생종은 출수가 좀 빨랐을 겁니다. 근데 만생종들은 감광성이에요. 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작년에 중만생종들의 출수기는 늦었을 겁니다. 어느 시기에 내가 이삭걸음을 줘야 될 건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벼는 조생종은 엽이 11개 내지 14개예요. 중만생종은 16개 내지 17개의 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생종은 18개 내지 20개의 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벼는요, 밑에 엽들은 짧아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엽은 길은데 장엽이 나오는 게 4개가 나옵니다. 장엽이 4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딱 보실 때 장엽이 2개가 딱 나왔을 때가 출수 25일 전이에요. 2개가 나오고 세 번째가 딱 나오기 시작할 때 요 시기가 출수 25일 전입니다. 또 장엽이 하나, 둘, 3개 나오고 네 번째 게 절반 못 미쳐 나왔을 때 3.5엽 정도 나왔을 때가 출수 15일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제 유튜브에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만일에 나는 출수 15일에 줘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도 확인할 수 있어요. 원대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벼를 딱 잡았을 때 가장 길은 거 있어요. 그게 원대공이거든요. 그걸 뽑아가지고 면도칼로 딱 잘랐을 때
엄지손가락만하게 유수가 생긴 거 있어요. 1.5cm. 요때가 출수 15일 전입니다. 그래서 출수 15일 전은 여러분들이 벼를 딱 잡아서 가장 기른 걸 면도칼로 잘라서 1.5cm 정도 컸을 때가 출수 며칠요? 15일입니다. 그때 이삭걸음을 주는 방법이 있고 벼 엽이 2개가 딱 나오고 세 번째 엽이 나올 때 그때가 25일 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엽에 의한 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장엽이 2개 나왔을 때. 그래서 장엽이 1엽, 2엽, 3엽이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엽을 우리가 지엽이라고 해요. 지엽. 한자로 그칠 제자를 써서 지엽이라고 합니다. 그 지엽은 길질 않아요. 길질 않고 수분형처럼 뭉툭하면서도 넓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엽들은 다 없어져요. 중간중간. 보통 밑에 엽들은 5 내지 6일, 적산온도 100도씨마다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생식생장, 이 기른 엽들은 한 엽이 나오는데 8일 걸려요. 그래서 4개가 나올 때 32일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엽, 지엽이 집안으로 치면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엽이 손상을 받아버리면 등숙비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홍명나방이나 흰입 민말병 발생되는 것이 어디에 발생돼요? 지엽이나 두 번째 엽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엽이 손상을 받으면 첫 번째 엽은 아버지, 두 번째 엽은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벼가 출수하고 나서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지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엽과 이엽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출수 15일과 25일 질소질표를 줬는데 한 포장에 똑같은 포장에 이삭걸음을 출수하기 25일 전에 준 거하고 15일 전에 준 거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25일 전에 준 것은 벼가 좀 넘어졌잖아요. 근데 15일 전에 준 것은 벼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량 차이는 제가 실험한 사람들의 논문이나 성적을 다 봤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25일에 좋다, 어떤 사람은 15일에 좋다 하지만 수량 차이는 없었습니다. 15일 주는 것이 도복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삭걸음 주는 시기가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25일하고 15일하고 도복 차이 있어요, 없어요? 도복이 1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고 도복이 5라는 것은 45도 정도 기울었다는 얘기고 도복이 7이라는 것은 땅에 거의 닿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삭걸음을 늦게 줄수록 도복의 안전성이 있다는 것, 수량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